황희의 관직 생활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조선 사람으로 그죠. 알고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조선 때부터 하지 않으셨을까. 네, 많은 분들이 황희를 조선의 관리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황희의 관직 생활의 시작은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이 반전이죠? 자, 황희가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고려 32대 왕 우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희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 14살. 와, 빠르다. 중일. 네, 맞습니다. 14살부터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14살. 자, 그런데 아니 황희가 어떻게 14살이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 그거. 음서제도. 예, 맞습니다. 야. 부서제도? 맞습니다. 음서. 황희는 음서로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14살의 나이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황희는요, 27살이 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때 황희는 개경에서요, 성균관, 생도들을 가르치는 성균관 학관이 됩니다. 품계도 없었던 말단직에서 품계도 얻고 더 높은 직급으로 황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황희의 이 새로운 시작은 겨우 3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황희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실직자? 왜였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자, 황희 앞에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고려가 망해요. 맞습니다. 와. 바로 1392년 나라의 주인이 바뀐 사건. 맞아.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의 나라 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순식간에 백수가 된 황희. 자, 그런데 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희를 찾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황희를 찾았을까요? 이성계? 네,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황희가 똑똑하고 행실도 단정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황희를 조선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알아봤구나. 교수님, 뭔가 그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성계는 황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도 회사나 네. 이런 어떤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뭐 옆에 부서나 뭐 데려가고 싶기도 하고. 황희도 그런 소문이 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도 새로운 국가의 국왕으로서 새로운 인재나 일 잘할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황희가 바로 이 레이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소문은 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황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와. 다음 해인 1409년 황희는 형조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조는 조선의 핵심 관청 중 하나였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선의 핵심 관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6조. 6조.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6조에는요,
황희가 판서직에 오른 형조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중앙관청이 속해 있습니다. 육조는요, 이게 어떤 지역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이 관청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을지로 삼가. 국립문. 국립문. 안국역.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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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광화문 광장. 자, 이 광화문 광장은요, 조선시대에는요, 육조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아. 자, 육조 거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광화문이 있겠죠? 그 앞에 여기가 지금 세종로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와. 네, 지금 이게 지금이나 그때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자, 먼저 병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자, 병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지금으로 본다면. 군사, 국방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의 국방부처럼 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국방부. 네. 자, 그리고 형조, 바로 지금의 법무부처럼 법무부. 법률을 관장합니다. 자, 다음은 그쪽 아래 공조는요,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토목공사를 맡았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 지금 2조가 있습니다. 2조. 이가 뭘까요? 리. 관리. 그렇지, 관리. 자, 관리의 등용, 승진, 좌천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혁신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처럼 나라의 큰 행사나 과거 시험을 총괄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 이 호조는요, 지금의 기획재정부처럼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 다 있네.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이 세종로 여기 가시면 이런 거 보면서 아, 옛날에 여기 육조거리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오고 갔던 그런 길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재밌겠죠. 네. 네. 그리고 이 6관청의 우두머리를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 장관. 장관인 거죠. 그래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 아까 태종이 황희한테 어떤 자리를 줬죠? 형조판서. 아이고, 그렇죠. 바로 형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자리를 준 거예요?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그럼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황희가 형조판서만 했을까요? 겸이 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09년 형조판서를 받은 이후 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엔 에? 예조판서, 뭐야? 1415년엔 말해도 안 자, 이조판서와 호조판서, 말이 돼? 1416년엔 공조판서. 돼. 와, 아니 그러면 황희의 약간 육조나들이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 최고위 관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와. 황희는 제신사로 발탁된 지 약 10년 만에 육조판서를 모두 다 역임한 겁니다. 와. 태종은요, 황희를 자신의 친복처럼 의지하면서 국가 전 분야의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치게 합니다. 태종에게는요, 이 황희만한 신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태종은 황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 황희가 따라 죽기를 원한다. 약간 좀 무섭긴 하네요. 오. 거울에 살수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황희를 아꼈으면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믿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신하들은요,
황희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태종이 신하들과 의견 차이로 부딪히면 태종의 뜻이 전해지도록 황희는 그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황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태종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1416년 황희가 태종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희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자 저하께서 종묘에 직접 글을 올리시고 날마다 근실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시옵니다. 이제 그만 입궁을 허락하시옵소서. 경은 세자가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하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고 어찌 반성을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소. 예, 책임질 수 있사옵니다. 딱 반대되는 의견이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세자 누구? 양녕대군. 양녕. 맞습니다. 양녕대군. 자, 여러분들 양녕대군 우리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녕대군 항상 사고를 치고 이상한 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여자 만나러.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양녕대군요 밤마다 궁박 걸다가 방탕한 짓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된 태종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답답하죠. 아. 걱정되고. 그렇죠. 걱정은 태산처럼 쌓이고 화가 끝까지 났겠죠. 이걸 본 황희, 세자의 나이가 어립니다. 와. 황희는요 양녕대군의 나이가 어려서 실수한 거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녕대군의 행동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아졌었죠. 네.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끝내 양녕대군이 신하의 첩을 몰래 궁궐에 들였고 임신시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태종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녕대군에 대한 황희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1418년 참다 못한 태종은 황희 부릅니다. 좀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 잘한다고 생각했다. 항상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했는데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그리고 태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 혹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이냐? 아하,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태종은 황희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종이 이 말을 들은 황희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출줄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와, 사회생활이 진짜 어려워.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태종은 황희의 이 말을 믿어 주었을까요? 아마 또 음. 태종이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때 태종은요 아부하려는 뜻이 없다는 이 황희의 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끈했던 황희와 태종 사이는 양녕대군 문제로 그만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아, 끝내 태종은요 황희를 멀리 남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황희의 지위와 혜택을 모두 빼앗고 평민으로 만듭니다. 아유, 네. 너무한다. 신문지 사회에서.
평생 그렇게 잘 해놓고선 그쵸? 그 말 한마디에 그쵸? 태종은 양령의 폐위를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한 단계인데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줬던 황희가 동의를 안 해주고 계속 원칙을 주장하니까 아마 여기서 서로의 오해의 골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황희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황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유배지에서의 황희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유배 갔던데 네. 자, 남원의 명소 광안루입니다. 4대 누각. 아, 그래 춘향전. 그래요, 맞아요. 이 광안루를 바로 황희가 오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겁니다.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황희의 유배 생활은 어땠을까요? 바로 유배지 남원에서 황희의 주변은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황희처럼 높은 관직을 지낸 관리는 유배를 당했어도 여전히 중앙정계에서 입김이 셌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연줄을 내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찾아온 거죠. 그러나 황희는 일절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약 황희가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황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고 또 태종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황희는 온몸으로 자신에겐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유배 생활을 이어간 거죠. 그런데 황희가 유배를 떠난 그해 조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겁니다. 태종이 세종한테 추천을 했고 그래서 세종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태종은 황희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유배까지 보냈는데 네. 그 말은 좀 풀린 건가요? 태종이 황희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황희를 유배 보낸 후에도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황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태종은요 황희가 자신을 원망하긴커녕 깊이 후회하면서 근신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이후 태종은 황희의 진심을 알게 됐고요 오해도 모두 풀게 된 겁니다. 진심이 통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4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황희를 다시 추천한 건가요? 태종은 후계자를 위해 왕권의 위협이 될 야심이 커 보이는 신하들은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신사부터 육조의 판서를 다 경험했던 황희란 인물이 거기에 가장 부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태종은 나라를 위해서는 황희가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 팔을 벌려 황희를 환영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4년 만에 중앙조정으로 컴백한 황희. 그런데요 황희가 돌아오고 3개월 뒤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황희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태종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이때 그의 나이 어느덧 60세. 이제 황희는 세종을 보필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후 황희가 61세가 되던 1423년 세종은요 당시 예조 판사였던 황희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뜻밖의 명령? 세종은 이렇게 말하죠. 황희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겠다. 강원도 관찰사요? 왜요? 세종은 왜 황희를 강원도로 보낸 걸까요? 세종이 황희의 직급까지 낮추면서 강원도로 보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세종 즉위 후 무려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가 심각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요,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당시 먹을 게 없다 보니 백성들은 풀을 뜯어먹으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버리고 떠나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도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사태가 점점 심화되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희가 파견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종의 명령으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강원도에 황희가 도착합니다. 이 마을을 살피던 중 황희는요, 깜짝 놀랍니다. 강원도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허위 기록만 가지고 회계하다가 쿠항할 때에 이르러 창고에 저축된 것이 없으니 그들이 국가를 기망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조선시대는요, 백성이 힘들 때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환자곡,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관리가 백성들에게 환자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받았다면서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곡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관리에게는요, 파직이나 유배라는 큰 벌을 줬거든요. 그런데 흉년은 계속됐고 관리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라는 생각에 이거 환자곡 받았다고 거짓 장부를 쓴 거예요. 이 악순환으로 결국 창고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황희는 파악합니다. 그리고 황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가짜 장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파악합니다. 게다가요, 강원도 인구수 파악하고요, 기근으로 발생한 떠도는 백성의 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의 크기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부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성합니다. 자, 그렇게 황희의 보고서를 받고서야 세종, 아이고, 강원도 실태가 이렇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종은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쌀을 보내줍니다. 그 결과 3년간 굶주림에 허덕이던 강원도 백성들의 삶이 점차 안정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인정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요, 1426년에 황희를 우의정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한 번 좌의정으로 승진시킵니다.